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트럼프의 귀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구촌의 관심이 온통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고 있는 지금 미국 대통령 취임위원회는 18일부터 4일간 대통령의 취임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번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또 이른바 줄서기 경쟁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취임 첫날부터 거센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모습, 또 행정명령은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요, 저희가 올해 연초 신년 특집 2025 세계로 진격하는 K기술 시리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2위 수출 품목, 지난해 수출 700억 달러를 돌파했던 한국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게 될 텐데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 시작하죠.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이면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트럼프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정계, 재계, 온갖 인사들이 총 출동하게 되는데요. 미리 보는 취임식의 모습과 관전 포인트, 그리고 핵심 쟁점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지난 18일부터 이런저런 행사가 좀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대통령 취임위원회는 미국의 대통령 행사가 총 4일간이라고 합니다. 21일까지. 아마 행사 끝나고 또 무도회요,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취임식에 대한 모습들 한번 크게 전반적으로 스케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나흘에 걸쳐서 큰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업 총수, 정치인, 정보 관리들이 초청을 받았다. 이번 47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방문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취임식이 이제 또 내부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초청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나흘 동안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각가지 다른 주최 측이 초청한 것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의 인사들이 다 47대 대통령 취임식에 바로 앞에 앉아서 거기 참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나흘 동안에 성대하게 열리는 그런 취임식 행사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경우는 약 30억 원이 들었다고 이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가 보전입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국가 보전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단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사열하는 군 퍼레이드가 있고 보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보안과 경비. 하지만 모든 경비는 그 후원, 그 기부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해당 대통령. 이것이 이제 소위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권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은 외국의 인사들이라든지 기업인들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가 이번에 들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아직 정확한 액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가 이제 징검다리로 복귀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재선을 한. 그래서 45대 취임식 때 액수를 보면은 약 2억 달러가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취임식도 약 1억 달러가 넘는 그런 비용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2억 달러가 훌쩍 넘는 그런 비용이 그 후원을 통해서 충당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또 특징이 뭐냐면 이런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모금한 액수는 미국 정부의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이 남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이제 대통령 회개할 필요가 없네요. 회계 보호의 의무가 또 없는 그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전반적인 표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20일 오전에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에서 예배로 일단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과 차담을 하는 저게 미국만의 이제 독특한 또 행사라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오찬을 의회와 갖고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저녁에 군 퍼레이드가 있죠. 퍼레이드가 한 뒤에 무려 세 차례의 무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중에 어디에 참석하게 될지 초대받은 인사들이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고요. 마지막에 국가 기도회로 종료를 하게 되는데 앞서 제일 먼저 그 세인트 존스 교회 갔다가 전 대통령과 차담하는 이게 되게 미국의 좀 우리가 배워야 될 전통이다. 평화적인 정권이야. 이런 거 많이 언급되는 거 있었죠? 예, 다시 표를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차담을 하면서 이제 덕담을 나누고 서로요. 수고했다는 것인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당시 패배했던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불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난번에 없었습니까? 예, 그냥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도 안 하고 백악관을 떠나서 플로리다 집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지만 이번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차담을 하는 이런 전통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왔을 때 떠나는 후보 대통령이 몇 마디를 물어보더니 당신은 우리 미국을 대공황에서 건질 그런 비전이랑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악담을 했어요. 후보 앞에 새로운 대통령 앞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이제 차담을 마치고 같이 마차를 타고 그 취임 선서 연설하러 가지 않습니까? 의사당으로. 근데 두 사람이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임 선서와 연설을 하는데 취임 선서는 단 35개의 단어로 짤막하게 있고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합니다. 성경에 이제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45대 취임 선서를 할 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을 2권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어머니가 애용하던 성경, 또 하나는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을 이용해서 거기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연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취임 연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파가 몰아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는 이제 내부로 바뀌었고 이게 1985년도 당시에 이제 고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을 했을 때와 같은 형식으로 대부분의 행사는 이제 내부 행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행사가 과거에도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근데 실내 행사가 이런 나이 많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이 이런 예가 있습니다. 1841년에 윌리엄 헨리 해리슨 당시에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는데 굉장히 혹한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령의 대통령이 고집을 부려서 외투도 쓰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고 밖에서 8,445단어에 해당하는 긴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약 2시간이 소요됐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독감이 걸려서 32일 만에 사망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최단 재임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대통령이 특히 노령 대통령은 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스케줄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의회 합동위원회 오찬을 하고 취임식이 끝나고 연설한 후에는 이렇게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중간에는 이제 지지자들과 이런 스킨십을 하는 전통으로 잠시 차에서 내려서 환호하는 이제 군중들과 손을 잡는 아니면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취임식 끝나고 이렇게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비하는 그 스태프들이 하도 비둘기가 모여 있는 군중들 머리에 돌고 불편을 끼치니까 비둘기는 잡는 약들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취임식 가는 길에 퍼레이드에 비둘기 방해 방지 조류 퇴치제를 뿌렸는데 이 죽은 비둘기 시체들이 군중들 머리로 후두둑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난리가 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이펙트를 얘기해 주셨고 특징적인 게 이번에 40년 만에 북극 한파 때문에 실내에서 취임식이 진행된다는 점. 이게 어떤 언론에서는 처음이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은 아니고 하여간 좀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85년도에 이미 설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앞서 취임 연설을 한다라고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큰데 지난 일기 때는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위대하게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뭐 마가라든가 좀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좀 유한, 좀 트럼프 특유의 좀 정반대의 좀 역설적 메시지로 나올 수 있다. 어떤 내용이 좀 취임사에 담길까요? 이번 취임 연설에서 기대되는 키워드는 통합입니다. 통합. 그렇죠. 워낙 미국 사회가 양극화되고 분열이 되었고 거기에 사실 혜택을 받아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수정헌법 22조에 따라서 3선이 금지된 대통령입니다. 이번 4년이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떠나가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업적,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 수상에도 집착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분열과 증오의 정치보다는 미국 사회의 통합과 화해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취임 연설이 기대되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여름 한참 미국 대선 캠페인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7월 13일 토요일에 펜실베니아에서 유세하다가 유탄의 오른쪽 귀를 맞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주에 있었던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국민 통합, 나는 하느님이 다시 한번 미국 사회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준 사람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따뜻한 메시지를 후보 수락 연설에 포함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후보 수락 연설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죠. 민주당 측을 공격하는 메시지로 일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들어갑니까 통합? 이번에도 통합을 얘기하겠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본인 자체는 아직 어떤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대단히 위대하고 훌륭한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들어봐야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직 이것도 트럼프 특유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가 참 설왕설래 이야기도 많은데 이 취임식에 가려면은 뭐 기본 $100만 이상은 뭐 기부해야지 된다. 뭐 아니면 기부금 없이 초대받는 인사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현재 앞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이야기했지만은 기부를 많이 받아서 이미 $2억 거의 3천억 가량을 좀 챙겼거든요. 이 진실이 뭡니까? 일단 그 돈 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티켓이 어떤 티켓이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KTV 기자가 이제 이런 취재를 위해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간다.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취재 패스가 나오는 것이죠. 이건 기부금 없어도 되죠. 그렇죠. 그런 것과 내가 돈을 내고 $100만 이상으로 해서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꼭 들리는 이 세 개의 무도회 중에 하나의 좌석이 보장이 되는 그런 초청인지에 따라서는 그 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현대차 그룹도 지금 $100만 기부를 했다라고 하고 실은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GM, 포드 기부에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법상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그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요타랑 현대는 어떻게 된 것인가? 미국의 지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무도회도 어떤 형식으로 열리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비중이 굉장히 다른데 1873년도에 그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두 번째 재임하는 그런 취임식 무도회를 했을 때는 굳이 그 야외 무도회를 혹한에서도 고집을 해서 당시 음식과 샴페인이 다 얼어붙었다는 그런 설례도 있습니다. 하고 이 티켓이 그러니까 뭐
프리패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00만 없이 나오는 티켓도 분명히 있고요. 언론사 등에서 이렇게 좀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티켓도 있고 정말 미국다운 그런 다양성의 취임식 참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정말 트럼프와 각을 세웠던 빅테크들 특히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뭐 애플 또 마크 저커버그 오픈 AI의 샘 울트먼 진짜 매일 트럼프를 저격했던 인사들 아닙니까? 모두가 다 지금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언론과 학문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철학과 기준이 중요하겠지만 네. 사업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네. 현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은 2021년 1월 6일을 모두 잊어버렸냐? 1월 6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는 직접 그 일반 투표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죠.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간접 선거입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인구 비례로 할당된 선거인단 중에서 절대 과반수인 270명 선거인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 최종 공식 집계를 1월 6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선언을 하고 이 워싱턴 DC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개표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그런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5명이 죽는 그런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트럼프 탄핵도 시도가 됐고 그런데 그 1월 6일 참사가 있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들, 빅테크들. 예를 들면 빅테크들, 마크 주커버거의 그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퇴출했죠. 계정을 삭제해버렸죠. 계정을 삭제해버렸죠. 그리고 코카콜라도 그런 난동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제프 베이조가 가지고 있는 신문사도 아마존이죠. 공식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줄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도 무도회에 참석하고 마크 저커버도 다시 가고 샘 알트만도 지금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1월 6일 사태를 비판한 회사였는데 4년 후인 오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카콜라 제로만 하루에 12캔 정도를 마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니아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취임 기념 특별한 코카콜라 제로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이걸 지조를 지켰다고 그래야 될까요? 젠슨 황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본인은 이번에 취임식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중국으로 향했거든요. 젠슨 황, 오히려 지금 한 명만 또 이렇게 하니까 많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정보차 알려드리는 거고요. 국내 인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재용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등은 이번에 참석하지 않는 것 같고 뭐 류진 회장이라든가 쿠팡의 김봉석 회장, 이제 우리 쪽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한번 잠시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한국 측 초청 인사를 보면은 유진 풍산그룹 회장, 늘 가시는 분이죠. 신세계 회장이라든지 여러분이 계신데 여기 잘 나오고 있네요. 이분들이 이번 취임식에 참석해서 한국 측의 이런 의사라든지 그 양측 간의 그 공통 관심 분야를 이야기한다면은 정부가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따르면은 현재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00개는 준비되어 있고요. 아마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날 100개를 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명을 하고 사인 들고 이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한 3, 4개 정도는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다. 자,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3, 4개에 뭐가 될까요? 첫날에 나올 행정명령은?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취임 첫날에 100개 정도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근데 나중에 말이 약간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첫 주에 100개 이상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보좌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 6개 정도의 행정명령에 첫날 사인하지 않을까.
않을까. 그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력한 것이 일단 그 대법원에서도 그 판결이 나온 틱톡, 틱톡을 미국 기업에게 팔지 않은 한은 네. 미국 내에서의 이런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 예. 이것을 약 90일 동안, 60일 내지 90일 동안 유예하는 것을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시킬 것으로 이제 이건 이미 법안이 속보로 되어 있습니다.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젊은 예. 유권자층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두 번째는 소위 그 공정,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포용, 네. 그 DEI 정책이라고 하죠. 예.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 그리고 정보 관리의 이런 재능에 기반한 그런 활동을 제약한다 해서 이것을 없애겠다. 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시그네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아. 그 다음에 가장 그게 내세우고 이제 있는 트랜스젠더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인 올바름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할 가능성이 높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이죠. 그래서 시카고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이제 정책이 예.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명령, 그리고 또 알래스카 지역에서 지금 야생동물 보호 지역으로 규정되어서 원유 시추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네네네. 원유 시추를 허락하는 그런 행정명령도 첫날 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거 무슨 내용입니까? 전쟁을 이미 선포했죠. 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와 수아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두 사업가들에게 예. 이름도 또 도지입니다. 네. 정부 정부 효율부. 예, 정부 효율부를 출범시켜서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제2의 정부, 연방 정부가 너무 방대하고 예.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만 가져간다. 이것을 축소해서 합리화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것이 지난 선거 캠페인 동안에 굉장히 열광적인 예. 지지와 반응을 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 말에 추진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다 이것을 무효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정부 관리들을 그걸 어떻게 축소하는가? 고르고 합니까? 진짜 구별하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압박을 어떻게 가냐면은 이 연방정부 관리의 56%는 단체 교섭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연방정부 관리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이익에 침해가 있을 때는 단체 교섭권을 이기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한번 국방부 차원의 대상으로 사용한 적이 네.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정부 효율부에서 법제화해서 전폭적으로 이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56%에 해당하는 연방 정부 관리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말을 더 잘 듣게 되겠는데, 문제는 이런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벌써 이직을 했습니다. 프라이빗 섹터로. 네. 그래서 연방 정부를 축소하려면 그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벌써 부족해진 거예요. 이미 떠났군요. 이미 떠났기 네. 때문에 연방 정부가 저절로 축소가 됐고, 연방 정부를 축소할 일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그런 추진력이 벌써 사그라들고 있다. 결국에는 유권자들에게 귀에는 솔깃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데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먼저 선포를 한 뒤, 뭐 선포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폭탄을 이제 바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 하나.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보편적 관세 폭탄 아니라 단계적인 관세로 갈 것이다. 점지적 관세로 갈 것이다. 약간 의견이 두 가지로 좀 나뉘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어떤 행정명령 내용일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국가 경제 위기 그거를 선포한다면은 그 232조를 발동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럼 관세 그렇다면은- 폭탄이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큰 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끼워 넣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을 트럼프 행정부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이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4년 바이든 행정부가 살인적인 물가고를 잡지 못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호 무역주의를 하고 초관세를 매긴다면은 결국에 손해는 국내에 있는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년 후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초강경수를 무역확장법 232조라든지 무역법 122조 아니면 수포 301조를 가동해서 하는 데는 이것을 조심해서 하지 않는다면은 그 부메랑 효과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그렇죠. 오기 때문에 네. 관세 폭탄도 트럼프가 유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네. 직접 정책으로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것을 폭탄을 던진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네. 가동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대중국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단 첫 6개월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치에 집중하면서 네. 각 주를 순회 방문하면서 왜 나의 국경 강화 정책이 중요하고 옳은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왜 필요한지 왜 연방정부 축소가 필요한지를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순회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우리 박사님께서도 지금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이 캠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관세 폭탄이라든가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점진적 관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를 좀 묶어서 가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까. 또 하나는 이게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큰데 우크라이나 이 전쟁 어떡하지? 그리고 좀 중동 전쟁도 또 하나의 불씨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워낙 이스라엘 사랑을 알다 보니까 말을 잘 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제적인 두 가지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전쟁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동 전쟁은 어떻게 처리할지. 우크라이나 이 종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도 바뀌었거든요. 요거 가고 중일 관계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종전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네. 하마스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공헌이라고 했는데 이야기하고 있고 바이든 네. 행정부는 이것은 우리의 행정부의 치적이다 이렇게 예. 서로 공방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히 이스라엘 정부는 작년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종전을 미국 측과 협상할 준비가 이미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더라 하더라도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확실히 확인이 된 다음에 하마스와의 종전의 협상할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일간의 그런 정전의 휴전을 했는데 예, 오늘 또 새벽에 휴전을 공습을 했고. 또 했더라고요. 예, 하지만 네. 이제 정전 협정은 유효하고 또 하마스 쪽에서는 100명의 그런 인질들. 네. 중에 33명을 순차적으로 석방을 하고 이스라엘 측은 또 팔레스타인의 이런 수감수들을 석방하고 교환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조는 계속 유지될 유지된다.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은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쪽은 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크루스크입니다. 크루스크가 전쟁 전에부터 러시아 영토였기 때문에 그 러시아 영토를 어떻게 우크라이나 측이 어떤 조건으로 러시아 측에 반환하면서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원래 영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가 지금 러시아 군대가 가 있잖아요. 가 있기 네. 때문에 이 영토 교환을 어떻게 그에 합의하는가가 굉장히 치밀한 그런 논쟁의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종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유력합니다. 우리 박사님 지금 6개월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6개월 6개월 내에 전쟁을 끝내고 본인이 올해 연말에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 가능할까요? 6개월 내 종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트럼프 대통령 아마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도 종전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치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와서 그냥 영토의 5분의 1을 러시아 측에 그냥 인정을 하고 양보를 하고 그냥 나토에 가입도 안 하고 정전에 합의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제2의 러시아 침공의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죠. 네. 만약에 6.25 전쟁 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없이 그냥 정전에 그 합의를 했다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계속 북한의 또 다른 침공에 그냥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 원하고 있는 것인데 네. 유럽의 나토 회원국도 미국도 그것을 줄 준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6개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미 현실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당장 정전은 힘들지만 일단 정전 협정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에서 시작되는 것만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시진핑과의 전화 통화 이것만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통화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화도 통화하고 어떻게 보세요? 아까 서 회장님께서 네.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은 뭐냐면 보편적 관세 언제 때릴 것이냐 네. 하셨던 것처럼 네. 이런 관세라든지 위협은 실제 행사하는 것보다는 행사하기 직전까지가 가장 효용도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서로에 대해서 지금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통화 내용도 모두가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고 네. 있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수하면 우리 모두 다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데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전에 보면은 취임한 후 2017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먼저 미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 7개월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국에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국내 순회를 먼저 할 것 같기 때문에 특히 캘리포니아는 지금 LA 산불 때문에 그렇죠. 민심이 흉흉하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중국에서 방문하는 이런 순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칠 수 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미중 간의 이 갈등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곧이어 두 번째 이슈 갑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이어가죠. (2025년) 세계로 진격하는 K기술. 자, 저희 신년 특집 시리즈 오늘은 그 5번째 순서입니다. K자동차와 2차 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정말 좋은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2기, 트럼프 2.0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데요. 자, K자동차 그리고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태인 우리의 2차 전지. 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 2024년과 같은 자동차의 수출 호황은 다시는 안 올 것이다. 이게 역설적으로 그 정도로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든 국면에서도. 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전반적으로 보면 네. 사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8억 달러입니다. 원화 기준 103조 원을 돌파하면서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2023년 워낙 좋았어요. 네. 그래서 역대 두 번째 수출 실적인데 글로벌 이제 전기차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죠. 이제 글로벌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네. 하이브리드. 맞습니다. 네. 이건 이제 친환경 수출 차량의 이제 성장세가 전반적인 이제 수출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액을 따져 보면 거의 50% 가까이. 1년 전에 비해서 네. 45.8%가 늘어서 113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자동차 생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만 413만 대를 생산해서 2년 연속 400만 대를 웃돌고 있는데 국내에서 만든 차량 3대 가운데 2대는 수출용입니다. 네. 내수는 사실은 좋지 않았어요. 내수는 지난해 6.5%가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총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163만 대에 그쳤고 예. 그나마 이제 친환경 차량은 국내에서도 한 18.2%.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제 연료 측면에서 굉장히 절감적인 측면에서 이제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가 정말 많았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특히 SUV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차 지금 수출 나오고 있는데 뭐 더할 나위 없는 한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수출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71만 대 가량을 수출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3% 가량 늘어난 수치이고요. 전체 수출 물량의 32%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투싼의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이제 그렇네요. 코나 하이브리드,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이제 꼽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몰에 대한 이제 글로벌 이제 호평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는 독일의 이제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2023년 베스트 오브 어워즈에서 이제 경쟁 모델을 제치고 최고의 차 자리에 오른 바가 있고 또 이제 기아차도 비슷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의 지난해 전체 수출 대수는 218만여 대, 수출 금액은 533억 원으로 수출 대수, 수출 금액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이제 200만 대 그리고 수출 금액 500억 달러를 넘기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제가 이제 차종별로 SUV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SUV 차량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입니다. 69% 네. 정도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제값밖에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저 글로벌 경쟁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세계로 뻗어가는 이제 세계 K 기술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K 자동차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좋았는데 주식을 보면요, 주가를 보면 현대차, 기아차는 이런 좋은 실적에도 못 갔거든요. 주식은 빠르지 않습니까? 선반영. 바로 올해에 앞서 이야기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데 올해 놓고 보면요, 대한상공회에서도 우리 자동차 업종을 우리 K 자동차를 올해 흐림으로 봤습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이렇게 2년 연속 2023, 2024 잘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가? 사실은 그 반도체가 형이라면 네. 자동차는 아웃격이거든요. 네. 형이 잘못하면 아웃가 좀 뒷받쳐주는 양상이었는데 네. 올해 전망은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 산업전망 기상도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지금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계 업종에 대해서는 그나마 대체로 전망이 맑은 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철강, 2차 전지, 석유화학과 건설, 섬유 패션 업종은 전망이 어렵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맞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통상 환경이 변합니다. 여기다 이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수요 정체와 더불어서 미국이 혹시나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3% 이상 줄어든 한 270만 대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을 들어보자면 신흥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한국과 필리핀 FTA가 이제 발효되다 보니 5%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워낙 굵직굵직한 우리가 이제 대미 흑자 비중이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이제 추가 관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바로 이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내구재 가운데 자동차 교체 주기가 점점 멀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들의 재고가 좀 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이제 현지화 전략 등으로 돼서 수출을 좀 다변화해 보자.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성이 됐는데 네.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차피 친환경 자동차로 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바꿀 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거기에 공정을, 약간 라인을. 지금 잘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로 네. 일부 라인을 좀 전환해서 네. 전환한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뭐 지정학적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제 미중 관계에서 조금은 이제 전략적 가치를 좀 강조해야 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제 재건에는 반드시 한국의 전략적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설득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상 환경이 안정이 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수출에 주력하면 되지만 이런 환경이 또 180도 달라지게 되면 현지 생산을 좀 대체할 필요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한 이제 수출과 투자, 일본이 이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일본이 현지화 전략과 더불어서 투자 기반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타산지석의 어떤 교훈으로 삼아서 통상 환경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K 자동차 그리고 K 2차 전지 두 개를 파트를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K 자동차는 이렇게 정리해 보죠. 너무 잘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우리 기술력 대단하거든요. 현지화 전략 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이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최근 2년간의 그 영광을 이어가도록 해보는 이제 그 대응밖에 없을 것 같고 K 2차 전지로 가야 되는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캐즘 이 트럼프 자체가 이 친환경을 싫어하는 데다가 전기차가 요즘 너무나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를 주던 이 보조금이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당히 전기차에 대한 이제 가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다가 배터리 소재와 관련해서도 이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네. 미국도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GM이라든가 기존 제조사들의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으로 더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뭐 중국산 마약류를 근거로 혹은 뭐 네. 이민자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이 부품과 완성차에 대해서 최고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내 생산 비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미국의 이 수입 이 평균 차량 가격이 약 3,0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만 원 이상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이상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경우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면 미국 기업들의 전기차 전환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네. 뭐 장기적으로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 면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일론 머스크가 어떤 입각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 전환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좀 높이면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제조업이 주로 러스트벨트 주로 이제 자신의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 일본도가 아니라 혹시나 지원 정책과 함께 동시에 단군과 채찍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좋습니다. 대응 전략을 좀 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기차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배터리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슈도 함께 나옵니다. 지금 배터리의 강자, 우리도 있지만 중국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2기는 중국 대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잘하고 있었던 이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것들에 중국을 눌러주게 되면 우리의 2차 전지 쪽이 마치 조선처럼 유일한 또 미국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 K 배터리, K 2차 전지를 한번 바라보면 어때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이 정책의 변화라는 건 자동차뿐 아니라 배터리 업계에도 이제 위기와 기회의 요인을 동시에 네.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국방부가 세계 최대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 얘기는 CATL과의 거래가 좀 꺼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에 대한 반사이익은 그쵸. 한국 기업들이 네. 받을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에 대해 수요 정체가 좀 지속되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OEM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 조금 더 저렴한 3원씩 이제 3원계 배터리 대비 저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이제 리튬 LFP 로 인산철 갔는데, 예. 맞습니다. 쪽으로
여러모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만큼은 사실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시장에서의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에 뒤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S&E 리서치를 보게 되면 2020년 기준 LFP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10%이지만 2030년이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 시장의 전체 이 특허는 중국이 한 63% 정도, 네. 우리나라가 한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요 LG화학의 경우에는 이 핵심 특허 수면에서 네. 글로벌 선두 자리를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업체들도 아마 내년 LFP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일단 2026년까지 233억 원을 지원을 통해서 고성능 LFP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배터리 3사 역시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기술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어떤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좀 견제하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로의 어떤 전환에서 맞습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미국 안으로는요, 중국 배터리 못 들어갑니다. 특히 LFP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 K 배터리가 가서 여기에서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ESS 쪽으로 해서 새로운 좀 탈출구를 열어봐야 되는데요. 정부도 여기에 아주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친환경차 그리고 2차 전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아마 오늘 주식시장도 이 정책에 대해 포인트를 좀 맞췄던 것 같은데 정부도 이제는 전기차, 2차 전지 우리 다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올해?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어차피 화석연료의 귀환을 예고했기 때문에 전기차나 2차 전지 업체가 이제 조금은 정체상을 보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중장기적인 어떤 산업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친환경차 2차 전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우선 친환경차의 캐즘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제조사의 가격 할인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네. 생애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 보조금을 20%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다 이제 올해 이제 급속 충전기, 그동안 인프라가 주로 많이 돼 있었는데 4,400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추가적인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가 첨단 기술력 강화 방안입니다. 네. 전기차와 2차 전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R&D 지원을 강화하고요. 자율주행차 상용을 하기 위해서 통합기술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고요. 세 번째가 2차 전지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6조 원에서 올해는 7조 9천억 원으로 확대하고요. 또 2차 전지 특화 단지 내 전력이나 용수와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더 늘려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가 아마 이게 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측면인데요. 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기술이나 공급망 협력 등의 이제 대응 논리를 마련해서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기반의 협력을 강화해서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지금 친환경차,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이제 한국의 주도권을 좀 확보한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K 2차 전지. 실은 지금부터 한번 활짝 동이 트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소장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일 정부가 설 연휴 기간을 틈타서 연말정산, 과태료, 범칙금 조회 이런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요. 온라인 송금, 명절 선물, 택배 이런 식으로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 우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요, 설 연휴 기간 동안 내내 문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꼭 사기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다음 이 시간엔 2025년 세계로 진격하는 K기술 그 6번째 순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K바이오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